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아레나의 탈세와 로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내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경찰은 내일 전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 교통을 통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의 요청으로 법정엔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첫 전투인 4.3 보선 승리를 위해 부산과 창원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PK 지역 두 곳에서 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 PK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중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도로 6m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국인 7명이 다치고 베트남인 운전사 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클럽 버닝썬 문제로 촉발된 사건이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 빅뱅의 멤버 승리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SNS 대화 내용에 언급된 이른바 이 성접대 의혹 장소인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승리 씨는 이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7 25일 승리 씨의 군입대에 앞서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경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가수 승리 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구민성 기자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흘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클럽 아레나. 수십 명의 경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예,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하셨나요? 승리 혐의 확인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승리 재소환 일정은요? 승리 씨는 지인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클럽 아레나에서 대만 투자자 일행을 접대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이 동원돼 약 3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성접대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승리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또 SNS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3, 4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SNS 대화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버닝썬의 성관계 동영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검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클럽 아레나 이 탈세와 로비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강남 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 지난 8일입니다. 경찰은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서울지방국세청 내부에서 작성된 아레나 관련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요새 토탈 보고서죠. 검토 보고서 같은 거. 이미 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영장받았죠. 국세청이 앞서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 등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또 탈세 금액도 국세청은 260억 원 정도로 파악했지만 최대 6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을 통해 아레나의 상납장부 2건을 확보해 조사했습니다. 장부에는 소방, 구청 등에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정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레나 측이 식품위생과 소방안전 등을 점검하는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명단 확인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2년 전 오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이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앞이 태극기나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등 약 3천 명은 2년 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무효! 3월 10일 대한민국 법치 사망이라고 적힌 검색 편말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탄핵 행위 아닙니까? 예? 어떻게 헌재서 8명 전원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부 참가자들은 탄핵 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관들을 탄핵 팔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회에 이어서는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 행진 행렬은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과 종강역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3.2km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탄핵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사법농단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울분도 참 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000명을 배치했지만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화문 등 도심 일부 도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재판 이후 23년 만에 다시 내일 광주지법에 출두를 합니다. 5.18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전 씨의 자택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으로 출두하게 되면서 집회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몰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대통령은 2년 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 조비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2차례나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강제로 끌고 오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이에 전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내일 아침 연희동을 출발해 광주지법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합니다. 전 대통령의 측근은 이순자 여사가 가족보다는 일종의 간병인으로서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103명이 참관하는 내일 재판은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정에는 경비를 위해 기동대 80명이 배치됩니다. 경찰은 내일 전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 교통을 통제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노조와 해직 공무원들의 전원 복직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4년 파업때 해직됐던 공무원 136명은 15년 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이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6명. 이 가운데 해직자는 136명입니다. 지난해 법외 노조 굴레를 벗은 전공로는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해직 공무원 복직 등을 포함한 특별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에는 해직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 기록 말소, 합법 노조 지휘했던 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공로는 복직과 함께 전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정부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전체가 아닌 3년 정도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중재안을 냈고 전공로가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기간이 3년 정도 돼요. 그 정도 기간은 노조 전임 활동으로 해서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상임위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은 부산을 방문했고 내일은 보선이 열리는 창원을 찾습니다. 대표 취임 후에 첫 선거인 이번 보선에서 두 곳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원들에게 문제를 직접 내고 정답자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시당위원장 임기를 다 더한 값은 몇 년일까요? 4년 정답 나오세요. 닷새 만에 다시 찾아온 부산은 취임 2주 동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내일은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으로 갑니다. 오전 7시부터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해 사실상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황 대표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의 보선 모두 이겨 전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두 곳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취임 후 첫 선거이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직접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황 대표는 보선 기간 동안 대부분 경남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백의종군했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당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맡으면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민주당이 친문 중심 체제로 총선 밑그림을 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맡습니다. 양 전 비서관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를 만나 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대선 직후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며 정계를 떠났던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또 다른 친문 인사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당 인재영입위원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략과 인물을 책임지는 주요 당직이 친문 핵심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난 7일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소통수석 등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이해찬 대표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여의도 정치 복귀에 따른 신고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당 지도부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총선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강상구 정치부장과 4월 3일 이 보궐선거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먼저 다음 달 보선 몇 군데서 보선이 치러집니까? 국회의원만 보면은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군데입니다. 예, 그렇군요. 창원은 정의당 노회찬, 통영은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예. 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역 상주를 검토할 정도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입니까? 예, 두 곳 모두 경남인데 이 부산 경남이 예전에는 야당 텃밭으로 꼽혔지만 요 사이에는 스윙보터로 민심의 가늠자가 돼 있습니다. 예. 보선 승자가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원래 의석이 이 지역의 두 곳 중에 의석이 없었던 민주당은 한 곳만 이겨도 의석이 늘어나니까 좋고 또 의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원래대로 정의당 한석, 한국당 한석을 가져간다면 비기는 셈이 됩니다. 정치적 파급력이 가장 큰 경우의 수는 한국당이 두 곳 다 이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전국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최대 변수인 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 이 문제죠? 예, 민주당은 창원, 성산의 권민호, 통영, 고성의 양문석 후보 공천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가 창원에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중당까지 합친 3자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보 원탁회의라는 단체가 후보 단일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벌써 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아직은 뾰족한 해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승부수는 뭔가요?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아예 경남에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황교안 대표를 만났더니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가 많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여러 과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는 재보선 승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 대표로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곳 다 이긴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오늘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황 대표한테 보선에 직접 출마하신 겁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노 코멘트라고 딱 답이 들어왔습니다. 기자와 대화할 때 노 코멘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답변이 곤란하지만은 맞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황 대표가 실제로 직접 출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측근들은 가능성 0%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변 상황도 직접 출마하기엔 좀 때늦은 감이 있는 게 창원 성사는 강기훈 후보가 단수 추천돼서 이미 공천을 확정을 받았고 통영고성은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이 세 명을 놓고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는데 내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뒤집을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비난을 감수한다면 후보 교체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특히 창원 성산 지역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곳 모두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결의의 표시로 결단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승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수할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화하면서 받은 느낌으로는 황 대표는 현재 이런 상황 다 알면서도 직접 출마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 원래는 공천장을 줄 예정이니까 내일 공천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부 강상구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안산의 한 4층 주택에서 중국인 3명이 뛰어내려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다 벌어진 일입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주택가에 순찰차가 도착하더니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골목 안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모여있던 중국인 가운데 3명이 4층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중국인 50살 B씨 등 남성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왔냐고 물어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찰나에 집 안에서는 도박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탁자 2개와 포장을 뜯지 않은 카드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도박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어제는 그 일자리 얘기하려고. 경찰은 집안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 체류자 3명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길 가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성신여대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주 중에 또 다른 시민을 폭행하다 남성 2명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2명이 다쳤습니다. 베트남 중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도로 6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7명이 다쳤고 베트남인 운전사 1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바닥을 드러내고 뒤집어졌습니다. 추락 당시 충격으로 버스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캐리어 등 관광객의 소지품은 이리저리 널브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베트남 중부 빈투언성 외곽 도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도로에서 벗어나 6m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chạy ra là thấy là nó lật đưa 4 cái bánh lên trên trời. Rồi tôi với chị Mười bắt đầu chạy tới cứu. Con của chị Mười nó bắt đầu la xe thồ chặn xe thồ đồ lại, ta xúm lại ta tới ta cứu.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7명 모두가 다쳤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사고 직후 달려나가 버스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도와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전을 하던 베트남인 가이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사고가 난 30인승 버스는 2014년 현지에서 제조한 것으로 차량 검사 기한이 많이 남아 차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맑은 꽃망울을 보려 유원지를 찾았고 농민들은 한 해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기찻길 옆으로 봄의 전령사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봄비에 촉촉히 젖어 자태를 뽐내는 매화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요 몇 주 미세먼지 심해가지고 밖에도 많이 못 나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좀 씻기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 소식에 농민들은 분주합니다. 겨우내 언 땅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비료를 뿌려 땅심을 키웁니다. 첫 이제 올 농사가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눈가리 해놓고 이제 씨 뿌리고 그다음 가을 이제 수확되고. 가지런히 타진 밭고랑에 감자를 심고 비닐을 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실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전남 가거도 52mm, 경남 양산 42mm 등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린 수도권과 대기 정체를 보인 충청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는 잦은 비와 함께 수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꽃샘 추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됐습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사용 방법도 제각각인데요.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성민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명동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2명 가운데 1명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오늘 창문을 봤는데 너무 뿌해서 이거는 마스크를 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거의 없어 식약처가 인증한 KF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KF는 입자를 차단하는 마스크 성능인데 KF80은 0.6 마이크로그램짜리 미세 입자를 80% 이상 걸러주고 KF94는 0.4 마이크로그램 미세 입자를 94% 이상 막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커 차단율 99%짜리 제품도 나와 있지만 문제는 숨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흡이 많이 불편할 경우 낮은 숫자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차단율이 높을수록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마스크 재사용은 금물입니다. 세탁을 하는 것도 미세먼지를 거르는 정전기 필터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기관지 건조를 막고 미세먼지의 체외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과 바위가 녹는 3월이면 낙석의 위험이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사전에 낙석 징후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북한산 인수봉 암벽지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겨우내 얼었다 녹으면서 균열이 생긴 바위를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해빙기를 맞아 낙석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먼지와 함께 암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굴러떨어지는 굵은 파편들이 낙석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부터 낙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낙석 위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낙석 위험이 큰 암벽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경사와 균열을 측정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픽을 보시면은 계속 변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직원들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탐방객들에게는 안내 방송으로 낙석 위험을 알립니다. 낙석 발생 위험. 낙석 발생 위험.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는 33건. 3명의 사상자와 함께 9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인 23건은 2월에서 4월 사이 해빙기에 일어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설악산 비선대 등 6곳에 설치된 낙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11월까지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체제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김책공과대학교에 마련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소. 검은색 벤치 차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자 북한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하노이 이동 중에 잿더리 보좌를 했던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에도 밀착 수행을 했고 핵심 실세로 불리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은 어제 경제발전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오늘도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과학, 교육과 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선거 때는 인민군 정치학교 양성기관인 김일성 정치대학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그를 통해서 유엔 제재를 극복하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실권은 없지만 북한 권력층 대부분이 겸임해서 권력지형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선거에서 100% 찬성으로 대의원으로 첫 선출됐고 당시 김여정이 투표장에 동행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실세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이렇게 한국 정부에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금 진행 중인 평화 비핵화 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1월 서울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At some point during the term of the negotiations, human rights will have to be strongly discussed among the parties. 킨타나 보고관은 그동안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n historical responsibility not to neglect but continue to promot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채택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비의 150%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란 이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이 프리미엄까지 부담시키겠다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재임 이후 줄곧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한미 연합훈련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미 대통령.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포기를 언급했습니다. I gave that up quite a while ago because it costs us $100 million every time we do it.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주둔 비용의 150%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차기 협상에서 주둔 비용 플러스 50 공식을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은 지난달 협상에서 연간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9억 2,5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했는데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될 차기 협상에서 3배 이상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협상에서 미국이 주둔 비용 플러스 50 공식을 꺼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주둔 문제를 돈의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미군은 용병이 아니라는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동맹국들이 이 같은 요구를 굴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내일부터 현대자동차 구입할 때 어떤 카드 갖고 있는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카드사와 현대차가 수수료 인상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신한, 삼성, 롯데카드는 타결이 안 돼 당장 내일부터 결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와의 가맹 계약을 잠정 해지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현대차를 살 때 이들 카드로는 결제를 못합니다. 기아차에서도 이들 카드는 못 씁니다. 수수료 갈등 때문인데 다만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0.1에서 0.15%포인트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현대차는 이보다 낮은 0.04에서 0.05%포인트 인상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현대 등 5곳만 접점을 찾았습니다. 소비자한테 좀 불합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고된 혼란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체 대책으로 카드 가맹점 대부분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없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고기 없는 고기와 육수, 어떤 맛일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고기와 육수 등 대체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마니아층이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엔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기같이 보이지만 식물로 만든 대체고기입니다. 잘 모를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육류, 생선과 맛 차이가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Most restaurants do have vegan options. It's easy to go out with my friends in Germany. Here it's more difficult. 건강과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수요가 늘면서 식물성 원료로 육류 맛을 내는 대체 식품 개발이 활발합니다. 고기 없는 육수와 패티도 마트에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마요네즈와 햄버거 패티로 보이지만 동물성 원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란 대신 콩,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등 대학가에선 채식 메뉴를 선보여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키워진 고기를 제가 먹기가 꺼려졌고 1년 동안 그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채식 관련된 포스트 훨씬 많아졌어요. 이미 유럽에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 인증기관이 생겼습니다. 국내 비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채식주의자가 10%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세계 대체고기 시장은 2025년 8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조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트럼프 차 맞은편석 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 반대편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한 행인이 엘라베마주의 고속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SUV 차량 행렬이 등장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중앙분리대로 돌진합니다. 이 차량은 그대로 몇 미터를 더 달린 뒤 멈춰섰는데 대통령 차량 행렬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영상엔 몹시 놀란 목격자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Oh my God, there w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car almost took him out. 그런데 그 대통령 차량 어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이 차량 행렬은 이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조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급 결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보이는데 인도의 최고 갑부의 결혼식 같아 보여요. 네, 약 61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걸로 추정되는 안바니 회장은 세계 10대 부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그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 세계 정재계 거물들이 집결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비롯해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네, 불과 3개월 전이죠. 이 안바니 회장의 딸의 결혼식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가수 비욘세 등이 하객으로 다녀갔습니다. 당시 안바니 가문은 이 쓴 돈만 최대 1억 달러, 1,100억 원 정도입니다. 허허. 이번 아들의 결혼식엔 그보다는 비용 지출을 다소 줄인 걸로 전해지는데 그래요? 이 결혼 과정을 이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지금이 가장 즐거워. 116살. 네. 일본인 할머니인데 기네스북에 올랐다고요. 네. 1903년 1월 태어난 일본인 다나카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기자들이 현재까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묻자 바로 지금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할머니는 요양시설에서 하루 세 끼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고 있고 간식으로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120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최정원 씨가 연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테랑이지만 무대에 서는 게 여전히 떨린다는 두 사람을 박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뮤지컬계 간판 스타 남경주, 최정원. 30여 년의 시간을 무대에서 함께 보낸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배우들끼리 조금 대화하기 껄끄러운 그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린 친하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죠. 더 세게. 예. 두 사람은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원 씨의 그 야성, 살아있는 야성. 아니까. 뭐 워낙에 학급하세요.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쫓아가고 싶어도 이제 몸이 먼저 가는 좀 스타일이라 저는. 이번에 함께하는 작품은 대학살의 신, 말맛을 살린 블랙 코미디입니다. 두 소년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서로 막말을 주고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피해자 부모라면 가만 안 있죠. 왁자지껄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엔 묵직한 성찰이 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나 역시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아이한테 주는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 이들의 목표는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무대에 서는 겁니다. 아마 경주 오빠랑 저는 70 넘어서도 무대 위에서 배우로 있지 않을까.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던 프로축구 상주와 서울이 개막 2연승을 달리며 시즌 초반 각각 1, 2위에 올랐습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3개를 휩쓸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 5분 상주 김민호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잡은 포항. 데이비드가 골키퍼를 속이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올립니다. 하지만 9분 뒤 윤빛가람의 패스를 송시우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 상주가 1대1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송시우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0분, 이번엔 머리로 포항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상주는 데뷔 첫 멀티골을 넣은 송시우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승리,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성남에선 전반전 추가 시간 마침내 0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박주영의 패스를 받은 고요한이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은 성남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선 우리카드가 웃었습니다. 두 팀은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리카드가 3대2로 승리, 5연패 탈출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두 팀의 플레이오프는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최민정과 임효준이 남녀 1500m를 석권했습니다. 황대현은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공기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경기와 충청지방은 대기 정체로 공기가 다소 탁한 상태인데요. 내일도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전망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좋음과 보통이 예상됩니다. 지금 충청 이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 9시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서해안에는 5mm 미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국 대체로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11도, 대전 13도, 전주 12도, 대구 14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중부 내륙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고요. 특히 수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마약,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 뇌물, 이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남 클럽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로 번졌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도 아주 경악스럽지만 논란을 키운 건 경찰의 유착 의혹 때문일 겁니다. 경찰은 진실만을 찾아서 있는 그대로 밝혀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